그래서 이거를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시고 나면 유치권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하죠, 뭐, 그죠? 어차피 오셨으니까. 요거는 세 번째 저건데, 자,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아파트에 대한 사례예요. 이걸 종종 있어요. 대지권은, 집합 건물은 등기부가 4개로 돼 있어요. 4개로. 토지 2개, 건물 2개가,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집합 건물은. 그 기억나야 돼요. 그 기본 발언 지난번에 했잖아. 초창기에, 그죠? 그게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면은 건물의 등기부, 토지가 2개, 토지가 뭐, 1동 아파트를 생각하면 돼요.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 그 다음에 거기 전유 부분, 101호 사는 사람, 102호 사는 사람, 그 전유 부분에 대한 지분 토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개. 그 다음에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도. 1동 전체가 있고, 전유 부분, 저기 있잖아. 101호 건물이 있고, 102호 건물이 딱딱 소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2개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도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게 집합 건물 등기부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정이든 간에 대지권 미등기된 아파트가 있어요. 대지권이란 것은 전유 부분인 101호, 102호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이 깔고 있는 전체 등기부 땅 중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하고 똑같은 1동에도 30평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 50평 아파트가 있다면은 50평과 30평은 다를 거 아니에요. 차지하는 지분이. 그래서 이 대지권은 다른데 이게 등기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등기가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전체 아파트 미등기 되면은 그거는 경매로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 전체 아파트 등기 안 된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이 다른 집은 다 됐는데 101호만 안 됐더라. 101호만 등기가 안 됐더라. 그러면은 다른 집은 다 됐어. 전유 부분 등기가. 그러면 101호가 아마 돈이 부족해 못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등기 분양받은 게 계약이 파기됐거나 또 어떤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알아보고 등기를 낙찰을 받으면 돼요. 이거 그렇게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그거는 왜 등기가 안 되는지 사정을 알아보고 낙찰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대지권 미등기인데 아파트고요. 강제경매에 들어왔는데 화성에 있는 저건데 최저가 100%. 요거는 뭐 입찰 보증금 뭐 10%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이런 저건 사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소유자 점유를 만나지 못했대요. 전입세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대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전입세가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안 살고 있을 수 있어. 다른 데가 비워놓고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근저당권 요게 말소기준 권리죠? 말소기준 권리. 쭉 말소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말소돼 버린다. 이건 뭐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가압류, 말소, 압류, 말소, 소유권, 매매. 이거 뭐 중간, 이건 뭐야, 이거? 매매. 강제, 조성진. 조성진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이 또 저거 했네? 강제 경매 신청했네요, 그죠? 2번째 사람이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 신청을 했어요. 가압류권자가 법원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가강 건담전 중에서 가압류보다도 앞서니까 제일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말소된단 말이에요. 그 말소되는데, 자, 여기가 대지권이 등기가 안 됐어. 그러면 대지권이 등기가 안 된 이유를 알아봐야 돼요. 이건 간단해, 이 사건은. 이유를 알아보고 낙찰을 받으면 돼요. 아셨죠?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나오면은 왜 등기가 안 되는지를 알아보면 돼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전에 저걸 못 받았거나, 대지권 등기를 못 했거나, 아니면은, 분양 대금을 덜 냈거나, 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들을 자세하게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 이유를 내가 치유할 수 있으면은 들어갔대요. 낙찰 받아버리고, 싸게 낙찰 받고, 그것을 대지권 등기하고 하면 됩니다. 예. 건설사에 물어보면 돼요. 그렇죠. 건설사, 분양, 시공사, 시행사 이런 데 물어보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어요. 겁낼 필요가 없고. 자, 이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챙겨할게요. 사실은 이거 오늘 했던 거에서 여기 관련된 것들을 조금 약간 추상적이지만 큰 틀에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심화반 커리큘럼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립니다. 빨리 해가 심화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또 기본반을 이수하신 분들이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 몇 분 제외하고는 심화반을 또 들어오실 분들이니까 심화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 기회에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심화반은 상당히 좀 양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 심화반 교재인데 자, 이런 걸 쭉 넘어갈게요. 자, 이 경매는 무엇인가 하고 핵심 법령 이 부분은 똑같이 기본반하고 똑같이 넣어놨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건성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사실은. 자, 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권리 분석은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수익 분석은 등한시해요. 그러면은 앞에서 잘 벌고 뒤에 와서 실패하는 경매가 되는 수가 있어요. 수익 분석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수익 분석 아까 이 부분도 수익 분석과 관련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요 부분 이렇게 경매는 어떤 것인가 이런 법률들을 공부를 해서 물건 분석, 권리 분석, 수익 분석을 하는 건데 경매가 종합가격이고 뭐 등등등등 내려오다가 끝에 가면은 경매의 고수가 되려면은 부동산 중개 실무 공부를 반드시 하는 게 좋다. 이게 왜 그러냐? 수익 확장을 위한 안목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공부를 안 하면은 도대체가 부동산을 보는 눈이 없어요. 부동산 보는 눈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수익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드는 게 바로 부동산 관련 법령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 부동산 건물공법, 상가죠. 상가공법, 그 다음에 토지공법,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이 뒤에 이런 것들이 다 연속 관련되는 겁니다. 요 말이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나오죠. 그죠? 왜 이유를 쭉 제가 적고 여기에 각종 분석의 달인이 되려면 부동산 중개 실무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 한간에는 권리 분석만이 전부인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권리 분석 아무리 잘해도 수익 분석 잘못해버리면은 부동산 가치를 보는 눈이 없으면요. 큰 물건들은 잘못 사버리면 나중에 고생해요. 낙찰은 잘 받았어. 잘 받았는데 나중에 그 수익 분석이 안 돼가지고 그 부동산이 고생할 수가 있어. 나를 괴롭히는 수가 있어. 임대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로부터 시작해서 용도, 도로 등등 이런 수익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법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되고요. 첫 번째 이제 다세대에 한 사례가 벌써 심화반은요 사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례를 많이 할 거예요. 거기 앞에서 관련된 것들을 지금 바로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사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매에 필요한 제도 이해, 집합건물 이해, 집합건물에 대한 거, 요거는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문제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사례예요. 요것도 사례고, 판례, 뭐 이렇게 미등기 부분을 또 나오네요. 그죠? 요것도 토지 별도 등기 있음에 대한 사례인데 상당히 이 사례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실은 토지 별도 등기. 토지 별도 등기 있음도 그러면 유찰이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유찰이 많이 되도록
내버려둘 필요 없어요. 확인해보고 내가 그 토지 별도 등기를 풀어헤칠 수만 있으면은 들어가면 왔다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거에 대한 사례예요.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이거 또 사례 나왔죠, 그죠? 한두 개 하고는 사례, 더 거기 관련된 거 또 사례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심화반은. 그래서 굉장히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사례예요. 계속 사례고, 사례를 지금 볼 수는 없고요. 계속 미등기 사례 또, 부동산 등기 이해. 등기의 이해 중 일반 등기, 선순위 전세권, 대항력 겸비한 임차권 실제 사례.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을 겸비한 이중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례예요. 요거 사례인데, 2017년도 광주구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도 아주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 개 탁 리딩 케이스로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요, 이거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럼 팍 그거는 권리분석에서 끝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사례를 풀어가지고 쭉 설명했던 거예요. 설명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상 임차권 등기하고 임대차 보호법상, 주민법상 또는 상인법상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의 비교, 이게 밀리가 밑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 그 다음에 주민법상의 임차권 등기, 그 다음에 상인법상의 임차권 등기. 요 두 개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정확하게. 요거는 그냥 두 사람이 합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란색으로 했는 걸 중심으로 이걸 샅샅이 세 개를 비교를 할 거예요. 요렇게 공부를 해버리면은 이 표 한 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특이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옥션에서 잘못 판단한 것도 여기서 다 답이 나와요. 옥션에서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요 나오잖아요. 대항력 있다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이후의 임차인은 대항력 없다. 어디? 근거가 뭔데? 주임법 제3조의 3 제6항 나오잖아요. 여기도 상인법 제6조 6항. 얘들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아까 이경진이 대항력 있음 하고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자, 요런 거 있다는 거 하고 심화반에서 요런 거 자세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이 민법상 임차권 등기에 관한 사례 연습. 요거는요, 이 사례는 굉장히 희귀한 사례예요. 제가 그래서 꺼멓게 돼 있죠? 이거는 최근에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책에 인용했던 거. 눈이 빠지도록 이걸 찾아가지고 전국을 헤매가지고 이걸 찾았던 거예요, 이거. 임차권 등기에 의한 등기 사례. 법인이 등기한 거예요. 임차권 등기. 굉장히 희귀한 사건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은 부지기수로 유찰되는 거예요. 모르면 못 들어가요. 자, 아무튼 그런 게, 요 두 개를 제가 실어놨어요. 요 4번, 요거, 임차권 등기 SK 법인이 들어갔던 사건인데, 그 다음에 요거는 천안 7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요걸,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요거를 쭉 심화반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만 익혀 놓으세요. 자, 민사집행법의 이해는, 이거는 기본반하고 심화반 반복된다 그랬죠?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1월반 해보니까 이 민사집행법 이해 이 부분을 하니까 계속 좋으시더라고. 다 어렵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기본반에서 한번 익히고 심화반에서 또 한 번. 심화반에서는 대신 기본반처럼 미주알 고주알 설명을 안 해요, 제가. 핵심만 터치 탁탁 하고 나가면은 오히려 기본반에서 미주알 고주알 설명할 때 이해가 안 올 수도 있어. 왜냐하면 머리가 뒤쳐져 버리거나 아니면 머리가 앞서가 있거나 그러면 제 설명하는 게 뒤쳐져 있거나 또는 앞서가 있거나 이러면 이해가 안 올 수가 있는데 오히려 약간 빠른 템포로 핵심 터치를 탁탁 줄기를 하면은 오히려 이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심화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구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가압류, 요건 가처분 이런 것들 특징, 가압류 가처분의 특징 그리고 나서 가압류 가처분의 선순위 가처분의 사례 그 다음에 후순위 가처분의 사례 이런 것들을 사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권은 그 집행권을 미주알 고주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설명을 가급적이면 심화반에서 안 할 거예요.
지급명령서부터 시작해 공정증서까지 11가지. 요게 바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한에 해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채무명의라 그랬어요. 이걸 채무명의. 옛날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라 그랬는데 이제는 집행권한으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요 3형제 세트. 강제경매 집행권한 플러스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예, 저 집시, 송시, 확시 이 세 사람은 삼형제로 배다른 삼형제로 여기 맨날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기 설명을 했던 거를 한번 볼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면 돼요. 집행권한을 설명할 거고 요거는 금전채권, 비금전채권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증도 알 필요성이 있어요. 한간에 공증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공증을 알 필요성이 있고요. 이 공증에 대해서 잠깐 할 거예요. 심의판에서 배당 요구 이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당 요구는. 근데 이 배당 요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설명을 안 해요. 민사집행법 전공이 아니고 민사집행법 잘 모르다 보니까 학원의 강사들도 이런 설명을 잘 깊이 있게 못 해요. 다만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요거 정도밖에 안 해.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럼 배당 요구 100% 다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당연 배당권자도 있어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히 배당받는 당연 배당권자도 있고, 배당 요구를 그럼 어떤 자만 배당 요구를 하는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배당 요구에 대해서 여태까 했고요. 그 다음에 중복 경매와 공동 경매 이것도 주의를 해야 돼요. 공동 경매는 별거 아닌데 중복 경매는 알아야 돼요. 중복 경매가 꽤 많이 나와요. 근데 민사집행법 모르면 중복 경매 무시해버려 그냥 낙찰 받아버려. 그러면 터진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 있다는 거, 요거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중복경매, 중복경매, 이중경매, 요 같은 말이에요. 압류의 경합, 요 세 개의 예시를 또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가지고 사례를 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 취소. 내가 6개월, 1년 동안 주락고 발품 파고 그 물건 낙찰 받으려고 6번 유찰되도록 기다렸더니 6번 유찰되면 어떻게? 1년이 훨씬 넘어가요. 그랬더니 나중에 무인이어 경매로 취소됐던 거예요. 닥쳤던 개꼴이 되는 거야. 닥터가 오래 할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좀 그 경매 중수 고수들은요, 딱 그 옥션에 그 경매 물건을 딱 보는 순간 결리 분석을 하면서 이미 나물 가망이 없는 경매인가 아닌가를 이미 감지를 해요. 감지를. 그러면 그런 거는 내가 굳이 오랜 세월 발품 안 팔아요. 어쩌다가 몇 달 뒤에 한번 탁 봤더니 벌써 경매 취소됐네? 뭐 이러면 내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설명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와 차순위 제도, 요것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요. 차순위가 1등 다음에 2등이 무조건 차순위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그게 아니에요. 차순위 제도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 예, 공유자 우선 매수, 공유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와 차순위 제도가 생기는데, 저 형식적 경매에는 공유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차순위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공유자 형식적 경매 차순위 제도가 없어요, 거기는. 자, 요걸 좀 그렇게 보실 거고요. 그 다음 매각을 위한 경매 절차, 이것도 참 중요해요. 요거는 경매 절차예요. 경매 신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인도명령 배당 절차, 이거는 이제 채권자들의 배당의 절차 관여하는 거, 이건까지 쭉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매각 준비 절차도 굉장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법원에서 하는 절차인데, 예를 들어서 매각 개시결정 정본 송달은 매각 절차의 진행을 할 것인가 여부의 유효 요건이에요. 만약에 안 하고 해버리면요, 무효예요. 낙찰을 받았다고 나중에 내가 토해내야 돼요. 낙찰을 받아도 꽝이에요. 법원 너가 실수했잖아. 안 돼요. 안 돼요. 자, 송달 안 되면 무효. 누구나 이의 제기 가능. 이거는 안 돼요.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옥션을 법원 경매 기록을 쫙 보면 송달 문서 그걸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송달돼야 되는 자들인데 송달이 안 됐어. 그러면 낙찰을 내가 안 들어가는 거지. 바보입니까 내가? 안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간혹 송달이 안 되는 거죠. 폐분무죄, 폐문무죄, 폐문무죄, 계속 송달, 불송달, 불송달, 불송달. 그럼 하다못해 공시송달을 해야지. 공시송달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는 대법원 판례와 함께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중요성.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민사집행법적으로 법리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한 장에서 한눈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요, 이해한 다음에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취하의 취소 구별, 이거는 뭐 그냥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 낙찰자의 구제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잘못됐어. 소송이 들어왔어. 다른 사람이 막 제3자 이의소 들어오고 무슨 소송이 막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민사집행법적으로 한간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보세요. 이거 쭉 내가 가등기를 있는 저거를 낙찰을 받았더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가처분 본원 소송의 본등기에 따른 낙찰자 구제 방법.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 매수인 낙찰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입변제해버리면 낙찰자가 나가게 돼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 매수인의 구제 방법이 매가 허가 결정 전에는 어떻고, 허가 확정되면 어떻고, 확정 대금 납부 전에는 어떻고, 납부 후에는 어떻고, 민사집행법 전체를 가지고 핵심만 딱 글자만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낙찰자인데는 정말 이게 금과 억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법의 이해, 임대차법의 주임법의 대항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 타고 앞에 그 민사집행법의 이해 그 두 부분은 기본반하고 심화반 반복돼요. 그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반복 때문에 약간 좀 달라요. 요런 사례는 기본반에서는 안 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심화반에 들어오면 요건 약간 좀 의미 있는 사례들이 들어와 있어요. 최우선 변제, 뭐 요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소액 임차인에 대한 저거잖아요. 그죠? 쭉 하고, 그 다음에 곧 끝날 무렵에 사례를 또 집어넣어서 사례를 한번 실제 옥션을 한번 검증을 하고, 또 한번 검토를 하고, 공부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쭉, 요거는 좀 복잡한 사건이에요. 심화반이기 때문에. 기본반하고 달라요. 심화반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사건도 간혹 나와요. 근데 그래도 알아야 돼요. 뭐, 아까 기본반에 그 어려운 그하고 뭐, 비교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우선 변제. 우선 변제도 핵심적인 것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최우선 변제보다는 못하지만은 그 판례와 사례, 우선 변제에 대한 대항의 판례 사례. 요것도 약간 저쪽은 기본반은 이론 중심이었는데, 요건 중심이었는데, 심화반은 요렇게 그 요건을 전제로요. 약간 사례 중심으로 갈 거예요. 명의신탁 부분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양수인이 해당하는 경우. 굉장히, 나중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대항력 조항인데, 3조 1항 1호은 저거예요. 대항력 조항인데, 요것도 대항력의 연속이에요. 연속인데, 나중에 강조를 하겠지만은 주임법 3조 4항, 상임법 3조 2항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이거 간단해요.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요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다 알아요, 사람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다 알아. 근데 그 내막에 거기에 얽힌 사례를 이것처럼 아느냐? 거의 없어요. 전국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굉장히 중요해요.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이거. 요거, 양수인은, 아까 임차권 양도 양수 공부 잠깐 했잖아요. 그죠?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그거예요. 근데 그게 대항력 조항이에요. 넘어갔으니까 양수인도 양수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주장을 할 수 있어, 대항력을.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가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에, 제가 가장 비판하는 판결 중에 2013년도 추신금 전원 합의체 판결이에요, 요거. 아까 3조
4항, 상인법 3조 2항, 주인법 3조 4항에 해당하는 조항이에요. 해당하는 조항인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수설과 소수설로 양분됐어요. 12명 판사가 쫙 갈라져서 한 편은 7명, 한 편은 5명으로 딱 갈라졌다고. 여기에 대한 비판이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이제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뭐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걸 논리를 보면은요, 주임법이 드디어 임대차 보호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복잡해, 좀 복잡해서 요걸 사례로 실어놨습니다. 요걸 한번 나중에 보실 거고요. 권리 분석의 핵심, 이거는 뭐 전세권은 이중지역, 용의권이면서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세권은 상당히 말썽을 일으켜요. 그래서 전세권의 이중성, 그리고 전세권이, 자,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은 살아있는데 담보물권으로서 전세권을 양도해버려요. 깍두기, 조폭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쪽에 근무를 하고 법조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녀석들이 많이 찾아왔어. 근데 그런 녀석들을 쭉 대보면요, 전부 골치 아픈 거, 이런 것들이야. 묘하게도. 그래서 이걸, 저는 그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진짜. 그걸 풀어헤치기 위해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전세권이 있으면은, 전세권이 사람이 이 임차인이 그 집에,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이제 조폭한테 달달 볶여가지고, 채권자한테 볶여가, 이 사람이 전세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해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해? 재밌죠? 이게 사건이야, 사건. 이 사람이 버젓이 임차인이 남의 집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기간 안 끝났다고 다른 데 넘겨버린 거야. 조폭이 안 넘겨? 넘겨. 깡패들이 상당히 가지고 그거 해버린다고. 계약기간 끝나면은 이 사람 못 돌려받는 거예요. 고기 대한 거예요. 현실 사회에 자주 일어날까? 종종 일어나요. 종종 일어납니다. 하여튼 그런 거. 자, 그거에 바로 이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전세권으로부터 분리 양도된 경우 법률 관계. 이런 것들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요, 여기에 관련된 저게 경매가 딱 나와서 그럼 권리 분석을 못 해요. 이걸 모르면. 근데 계속 유찰이야, 그런 것들은. 근데 그 계속 유찰되는 거를 이걸 알면은 잔뜩 유찰시키고 낙찰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 이거 사례 실어놨잖아요. 굉장히 희귀한 사례예요, 이거. 굉장히 희귀한 사례인데 종종 그래도 나와요. 그래. 잘 찾기는 어려워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에요. 전세권에 대한 매각, 전세권에 대한, 법원이 그걸 써놨잖아요, 아예. 전세권에 대한 매각이며, 건물에 대한 매각이 아님하고 적어놨어. 헷갈릴까봐. 친절하게도. 아주 어려운 사건이에요, 이게.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전세권 사는 거하고 돈 받는 거하고 분리시켜버렸다고. 가능해요, 그게? 주로 조폭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강남에 좋은 집이 살면은 보증금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보증금이 20억씩 된단 말이에요. 20억씩 뭐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건 있을 수 있다. 여기 이제 전세권과 임차권의 이중지위 문제하고 연속적으로 이제 다룰 거예요. 요거 이중지위 문제가 이번에 고려 사이버대학에 제가 이걸 시험을 냈더니 난리가 나네. 오늘 그거 채점하는데 죽을 고생했어요. 제가 괜히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40, 50대니까, 전부 60대 막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먼저 돈을 벌고 나중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이버대학은. 그래서 하여튼 이걸 냈는데 하여튼, 제가 엄청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중지위 이 부분도 종종 나와요. 자주 나와. 이거는 경매에. 아파트 아니면 저런 거. 그 상가, 다세대, 빌라, 이런 데 자주 나와요. 요거 이제 사례를 볼 거예요. 사례를 보고 또 사례. 예. 또 사례, 또 연속적으로 사례를 좀 2개를 보시게 될 거고요. 요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요거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물건 굉장히 좋아요. 이 동탄에 있는 물건인데, 권리분석 핵심 2,
요거는 가등기. 기본반에서 가등기 안 했죠, 그죠? 통째로 빠졌잖아. 그래서 이 심화반에 가등기가 들어갈 거예요. 가등기가 요걸 할 거고요. 가등기는 계속 사례 중심이죠. 예. 그 다음에, 임금채권, 조세, 가압류. 이 가압류는 중요하기 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조세 채권도 요즘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머리가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부도가 날 때가 좀 되면 조세를 미리 땡겨서 안 내요. 1년, 2년, 3년부터 내가 부도 날 것 같으면 부도 내는 사람은 먼저 알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도의적 양심 많아가지고 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조세를 안 내. 그러면 계속 밀려. 그게 누진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눈덩이가 돼 있어요. 그걸 모르고 조세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임금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채권도 옛날하고 달라요. 근로기준법상 요즘 임금채권은 대부분이 우선 변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당해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쭉 볼 거예요. 이걸 이제 특수 권리들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압류. 가압류는 뭐 약방의 감초죠. 가압류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주 골치 아파요. 요 사례, 가압류 두 개의 사례도 하게 될 겁니다. 가압류 사례, 요 두 개의 사례. 아주 구소유자에 대한 채권자, 신소유자에 대한 채권자 가압류 이 사건인데, 그 다음에 배당순위, 배당에 관한 거예요. 요거는 배당에 관한, 배당 드디어 이제 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요거 우선 배당 순위, 한간에는 뭐 이렇게 보통 최우선 배당에도 1, 2, 3 순위가 있어요. 바깥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 책 봤습니까, 혹시? 최우선 순위도 요거 다 다르고, 자, 우선 순위, 우선 배당에서도 순위가 또 1순위, 2순위 달라요. 이거 바깥에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 제가 이거 하나하나 4순위, 5순위, 6순위, 일반 채권 6순위, 4대 보험료 5순위, 일반 조세 4순위, 당해세 1순위,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우선순위에서도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아시고,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기초 사례, 이거는 이제 권리분석에 대한 기초 사례를 계속 이제 이 권리분석이에요. 계속 이제 할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배당순위 총정리의 특수배당. 총정리, 이거는 뭐 좀 전에 했던 그거고요. 특수배당으로 들어갈 겁니다. 특수배당도, 아까 그 임금, 저당권 임금 조세 간의 특수배당,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특수배당도, 바깥에는 거의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대법원, 법원 실무제요를 참고해가지고 다 작성을 한 건데, 이거 굉장히, 알아야 돼요. 특수배당과 순환배당, 특수배당의 가압류가 들어있는 그거, 배당. 그 다음에 순환배당은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요새 PPT 3장으로 끝을 냈어요. 순환배당은. 그래서 배당표 작성 방법. 이거는 배당표 작성 방법은 제 책을 참고하도록 할 거예요. 배당표 작성은 옛날에는 제가 강의할 때 자세히 했어요. 이거는 배당표 작성을 통해서 다가구 통상과는 황금의장이에요. 황금. 한 번 낙찰에 기본적으로 10억 정도씩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서울 같으면. 황금의장이에요. 근데 저는 하고 싶어도 돈이 그만큼 안 되더라고. 적어도 내 손에서 3, 40억은 쥐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한 방에 10억 정도는 기본이에요. 남기는 게. 서울은 가능합니다. 평택이나 지방에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공동경배를 한번 할 수 있잖아요. 한 7, 8억 정도 만들고 나머지는 대출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자세하게 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한번 케이스만 한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요거 구체적인 작성 사례 그래가지고 요거 한 번만 설명을 하고, 이게 배당표예요. 다가구 주택 배당표예요. 임차인이 보통 기본적으로 10명에서 보통 20명 넘어가요. 한 건물에 임차인이 20명, 30명 있어요. 주로 서울에 주로 많아요. 외대 앞이라든지 경희대 앞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요, 건물 7층, 8층쯤 되는데 전부 임차인이야. 다가구 주택인데 그거는 낙찰을 몇십억씩 해요.
낙찰을 한번 받는 순간 그거는 기본이 10억 이상이에요. 남긴다고요. 자, 이 거기에 대한 배당표인데 이거 배당표를 이번에는 자세히는 하지 못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배가 아파 이거 사실은. 다가구 통상가. 꼬마 빌딩이 로얄이잖아. 그거 꼬마 빌딩 한 칸짜리 구분 등기 안 되고 구분 등기는 101호 잘려가 102호 뭐 이런 거는요 별볼로 없어요. 그거 저는 낙찰 받아봤는데 재미 별로 없어. 왜냐면 관리가 안 돼.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한 5층 건물 정도의 구분 건물 돼 있어. 구분 건물로 하는 이유는 오로지 분양 때문에 그래요. 분양 쉽게 하려고 시행사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거 딱딱 잘려져 있는 거 낙찰 받아 들어가면요 평택 그 물건을 낙찰 받아 놓으면 괜찮은데 저는 우리 2번이나 이천가 한 번, 용인 한 번 2개 받아 놓고 아주 고생을 했어. 그래서 차라리 구분 등기가 안 된 통상가 로마 통상가 하나 낙찰 받으면요 통상가 그거는 이것처럼요 한 방에 엄청난 게요. 임차인이 수두룩이 있거든 그 안에. 그런데 그 배당표 작성 안 해보면 절대 낙찰 못 받아. 누가 나가야 되는 사람인지 임차인이 누가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 얼마를 써야 어떤 놈까지 잘리는지 인수가 되는지 몰라요. 배당표 작성 안 해보면. 임차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20명씩 뭐 이래 되니까 그 건물 안에 수두룩해. 그리고 서울은 대부분 그런 건물들이야. 옛날에 지은 거는 전부 통상가예요. 다가구 주택식 통상가. 지금 분양하는 거는 전부 구분상가다. 웬만하면 잘라버린다. 분양하기 쉬우라고. 자, 그런 식으로 이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에요. 심화반은 엄청 양이 많습니다. 기본반하고도 잽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자,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자, 유치권, 유치권은 쭉, 이제, 이 내용을, 유치권은 제가 안 보고도 강의할 정도로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유치권을 이렇게 할 거예요. 유치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사례도 넣고, 유치권, 이렇게 쭉, 유치권 특성 또 넣고 이렇게 반복해서 몇 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시고 나면 유치권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겨요. 나중에는, 전에는 유치권이 뭔가 뭐 막연했어. 이게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거 정도 강의면은요, 유치권 성립이 거의 8, 90%가 탁탁 답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할 거예요. 피의담보채권의 요건, 그 다음에 또 필요비 유익비에서 유치권 사례, 유치권 소멸까지. 요거는 유치권을 아주 먼저 아주 방지하는 방법까지 제가 넣어놨어요. 유치권을 미리 방지하는, 유치권이 못 생기게 하는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유치권 방해를 할 때 유치권자 입장에서 방해하는 것, 이 방어하는 것도 제가 넣어놨어요. 유치권. 제가 뭐, 저 출시니까 형사사건까지. 저는 수사관 생활도 해봤으니까. 그래, 요거까지 쭉 넣어가지고, 이런 자료는 밖에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안 합니다, 제가. 당분간은. 이런 게 전부 도용돼 버리기 때문에. 바깥에 학원이나 다른 데서.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을 손바닥으로 보고 손등으로도 보면 유치권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상사 유치권도 있어요. 상업상의 유치권. 그거는 하여튼 그 결례성 분류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에요. 마지막으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법정지상권은 겁내지 않아요.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방법이, 법정지상권 성립해도 방법이 있고, 성립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심화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법정지상권이 왜 생기는가? 도대체 법정지상권이 있는 정체가 뭐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법정지상권은 지난번에 제시회 물건 할 때 기본반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법정지상권 생기는 원흉이야. 주범이란 말이에요. 자, 이 법정지상권 사례를 한번 거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담보지상권이 뭔지 아세요?
은행에서 나대지에 대출을 해줘. 대출을 해주면은, 여기에 대출을 해줬더니, 땅 주인이 건물 지어버리면은, 나중에 나는 꼽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건물 못 짓도록, 내 허가를 받고 건물 짓도록 지상권 설정해버린 거야. 나대지에 대출을 해주면서 지상권 설정까지 하는 거. 그때 지상권을 담보지상권이라 그래. 이게 왜 생겨나는지를, 또 왜 생겨나는지까지는 알아요. 거기에 집 못 짓도록 하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담보지상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법정지상권에서 허수아비야. 자, 그걸 나중에 한번 할 거예요. 이거 사례예요. 사례고 대법원 팔리고 사례인데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무허가 건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담보지상권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도 넣을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은 왜 이게 나올 수 가능하냐면은 소송을 안 해본 사람한테는 이런 사례를 집어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법정지상권이든 뭐든 물건에 대한 소송을 많이 해봐야만이 이런 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와요.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심의를 기다려서 했던 건데, 사실은 이 법정지상권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제 책이 다 있어요. 있는데, 책에서는 이걸 사례를 일일이 다 들 수가 없어. 쥐면이 두꺼워지니까. 그럼 책이 안 팔리거든? 출판사가 싫어해요. 요즘은 저자가 100% 부담이에요. 출판사 1원도 부담 안 해요, 요즘은. 자, 그래서 지금 책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공유부동산과 경매, 공유 부분, 공유 지분 경매와 공유물 분할 경매 구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탁. 요즘 신탁 몰라가지고, 쩔쩔매다가 신탁법 몰라가지고, 신탁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개업한 중개사님들도 신탁 때문에 피 보는 사람들 저러 있어요. 간단해요. 명의신탁하고 혼동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도 신탁 공매를 중심으로 신탁 공매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례, 그 다음에 사례, 경공매 비교도 할 거예요. 공매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바깥에서 학원에 공매하고 떠들어대는 놈들은 그 공매를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자, 공매는 뭐냐 하면은 공적 매매인데, 이거는 세금 관계에서 생겨요. 대부분. 세금 관계에서 생기는데, 행정법상의 저거예요. 그래서 공매는 국세징수법과 근거법이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이에요. 공매를 강의한 사람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도 몰라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할 거예요, 그때. 차이점, 경매와의 차이점. 딱 3가지 요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더 알 필요 없어요. 똑같아, 나머지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공매는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만, 공매는 옴비들이 전자 방식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 낙찰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차이. 그 다음에 인도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공매는 그게 없어요. 왜?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잖아.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원이니까, 사법기관이니까 인도명령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인도명령이 안 돼요. 내가 낙찰을 받아서 공매로. 인도명령을 행정기관에 하면은 행정기관이 재판을 해야 되잖아. 인도명령이 재판이라니까, 명령이라는 말이 붙어도. 아까 재판의 종류에는 내용에 따라서 판결과 결정과 명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명령은 재판이에요. 인도명령이.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거지, 그걸 외우고 할 거 뭐 있어요. 법리만 알면요, 모든 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차이점만 있고 다른 건 똑같다.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 참여 방법과 낙찰 후 조치, 이런 거는 기일 입찰표 작성하고 이거예요.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1분 정도, 한 5분, 2분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난 겁니다. 끝났고, 나머지 이제 특수반 이런 건데, 자, 심화반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알찹니다. 제가 이거, 전에부터 이거 PPT를 만들고, 전에부터, 한 2년 전부터 만들어 오면서, 이번에 학원 오픈할 무렵에 이걸요, 제가 몸살 때문에 기다니면서, 이 팔을 못 들고 병원에 다니면서 이거 만든 거예요. 정말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강의를 오늘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는데, 온라인, 온라인 강의를 방송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오늘 저 찍고 있거든요? 이런 거, 제 유튜브에는 간단하게 올릴 수 있어도, 이건 온라인,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저걸 판매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나중에 학원에 한 2, 3년 지난 뒤에는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할 생각이 없어요. 이 자료가 주옥 같은 자료가요. 싹 다 도용당해버려요. 다 당해. 나도지 다 당한다고요. 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를 안 할 생각이에요. 당분간은. 이거 나가면요. 전국 학원에서 경매학원 다 속된 말로 도둑질 다 해버려요. 그럼 제가 그거 저작권법에서 일일이 소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당분간 안 할 생각이에요.